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학원에서 소방기술사 정규반을 강의하고 있는 정현식 기술사입니다. 먼저 2024년도 1학기 소방기술사 과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반은 2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2일 동안 되겠으며, 시간은 토요일 0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입니다. 강의지는 지금 현재 있는 영등포점에서 실시할 겁니다. 기본반 교재로는 제가 직접 집필한 바이블 소방기술사 1권, 2권, 3권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132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1번입니다. 발열량과 관계하여 헤스의 법칙을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먼저 헤스라는 사람은 스위스 출신인데 러시아 화학자입니다. 1840년도에 발표한 법칙이며, 헤스의 법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총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C로 변화할 때 나오는 그 반응열하고 A에서 B로, 그리고 또 B에서 C로 나오는 반응열은 같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헤스의 법칙에 유형된 반응열은, 모든 물질은 반응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 반응열은 연소열과 생성열과 그리고 분해열과 중화열과 용해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헤스의 법칙을 어디에 적용을 하는가 하면, 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열을 안전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폭발성 물질이라든지 유해성 물질을 다른 화학 반응으로 우회해서 안전하게 계산을 할 때도 이 헤스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매우 느린 반응을 하는 물질의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공기흡입형 감지기의 감도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기흡입형 감지기는 에어 샘플링 디텍터라고 해서 ASD로 표현하며, 실무에서는 배수다 감지기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흡입형 연기 감지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공기 흡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를 감지부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에스피레이터 모터가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공기에 있는 유해한 것들을 거르는 필터가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온 양을 이 레이저 챔버에서 이렇게 검출을 해서 하는 아주 신뢰성이 좋은 감지기가 바로 공기흡입형 감지기입니다. 이 공기흡입형 연기 감지기는 정의를 보시면 연기나 열이 감지기까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의 기존 감지기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실내 공기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의 감지기입니다. 저도 실무에서 있으면서 이 공기 흡입형 감지기를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신뢰성이 좋은 그런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기 설치하게 되면 일반 감지기보다도 더 빠른 초기 단계에서도 화재 감지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연기 감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시험에서 물어본 것은 이 감도 계산식을 물어봤는데요. 이 감도 계산식은 방화과학 화재 안전 기술 해설서에 이 보면 감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감도 계산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SASD는 NDP분의 SDP 곱하기 NDPS로 표현을 합니다. 이 SASD는
요구하는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기의 센서의 감도이며 SDP는 감지하는 흡입 지점에서의 감도를 말하며 요 분모에 있는 NDP는 선택된 감지 흡입점의 개수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NDPS는 업계에서 널리 인정된 연기 확산, 유동 상태에서의 감지 흡입점 개수를 말합니다. 요거를 지금 요번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감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지 흡입 지점에서의 감도가 3%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감지 흡입점 개수를 10개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화재 경보 발령까지의 3개의 흡입점에 연기 또다시 경보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감도 계산 시 공기 흡입 감지기의 감도는 SASD는 2번에 있는 흡입점의 개수 10개분의 그 다음에 감지 흡입 지점에서 감도 그러니까 3% 마지막으로 화재 경보까지의 발령할 때까지의 그 개수 3개 하면 계산을 하면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건축 반대쪽의 문제인데요. 문제 3번.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방화구역의 완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이 방화구역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화구역은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벽 및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 옛날에는 이 갑종 방화문, 얼종 방화문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여기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차열 방화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분 방화문, 자동 방화쇠들을 포함한 것으로 구획된 것을 방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방화구역 하는 그 목적은 일단은 연소 확대 방지입니다. 만약 이 실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화재가 다른 실로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이 구획실 내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벽체, 천장, 바닥 이 모든 것을 방화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연기의 영향을 차단을 함으로써 이 화재실 외부에서 열 연기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구역을 하고요. 그리고 피난 경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화구역은 요구하는 성능은 고온의 열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화염을 통과시키지 않는 차염성, 그리고 과도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열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물어본 게 바로 이 완화 기준인데요. 저는 이 완화 기준을 구분을 이렇게 액티브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하고 방화구역이 이미 구획된 곳하고 그 다음에 피난 안정성이 확보된 곳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액티브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가 된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훈련 제대로 된 주차장에서는 이 방화구역을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운동시설의 거실로서 시설 및 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화구역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고시설 중 방화구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개구부의 경우에는 수막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구부 외의 부분은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방화구역이 이미 이렇게 구획된 곳에서는 계단실, 복도, 성강기의 성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된 부분, 그리고 복층형 공동주택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된 부분, 이때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 안정성이 확보된 곳에서도 방화구역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그리고 동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군사시설에서 집회시, 체육, 창고의 용도로 한정해서 쓰는 건축물에서는 방화구역을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의 그 최상층이라든지 또는 피난층의 대규모 회의장이라든지 강당, 스카이 라운지, 로비 또는 피난 안전구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에는 방화구역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무차원수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이 누셀트 수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누셀트 수를 스탠턴 수하고 프렌들 수, 그리고 레이놀 수로 표현을 하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무차원수에서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누셀트를 보면 이 화염의 대류 열전달 현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와 유체와의 열전의 현상 크기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화열에 의한 열균의 유체와 고체면에서의 열전달 방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누셀트 표현식을 보면 K분의 HL로 표현해서 전도 열전달분의 델 열전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셀트 수를 스탠드 수하고 프렌드 수, 레이너로 표현하면 누셀트 수는 스탠드 수하고 프렌드 수, 그리고 레이너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누셀트 수를 소방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 누셀트 수가 크다는 것은 대류 열전달에 의한, 그죠? 열전달의 전도에 대해서 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 누셀트 수가, 그죠? 전도분의 대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모에 있는 대류가 크게 되면 누셀트가 커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분모에 있는 전도가 만약에 커지게 되면 반대적으로 누셀트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셀트가 크다는 것은 대류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누셀트가 작다는 것은 전도효과가 크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중영업소의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다중영업소의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그 대상이 모든 것이 아니고요. 영업장의 위치가, 그죠? 4층 이하,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서 추락 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안전시설 설치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발코니에는 가로 0.75m, 세로 1.5m 이상, 그리고 면적은 1.1mm 이상,
메다 자승 이상, 그리고 난간 높이는 1m 이상의, 그죠? 안전시설 설치해야 되며, 그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 재료로 구획된 실로서 가로는 0.75, 세로는 1.5, 가로, 세로, 그리고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을 설치하게 된 경우에는 부속실 입구 문 및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은 규격이 가로 0.75, 세로 1.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2m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1.2m 이상이 되면 사람이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발판을 설치해서 그 발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놔야 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은 가로 0.75 그리고 세로 1m 이상의 창호노 설치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물었던 것은 이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문을 만약에 사람이 개방을 하게 되면, 열게 되면 반드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치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추락 위험이라는 이런 표지를 문에 반드시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그죠?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은 안쪽에 탈착이 가능한 그 쇠사슬, 그리고 이 안전로프, 이거를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이의 가로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1.2m 이상의 난간이 만약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 쇠사슬이라든지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신청 방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먼저 원자력 발전소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특성을 보면 첫 번째, 기계적 사고를 유발합니다. 터빈 발전기에 터빈 날개, 블레이드가 파손이 되면 수소 냉각 배관이 동반적으로 파손이 되고 수소가 누출되면서 바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화재가 발생하면 원자력 안전 정지 기능이 상실되어서 원자로의 화재 폭발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화재 대응 및 진압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구조 특성상 무창천과 접근 동선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화재 대응 및 진압의 한계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전에 필요한 윤활유, 그리고 이 수소, 냉매제죠, 그죠? 수소 등의 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유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원자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다중방호 설계를 합니다. 그 심층 방어의 개념의 핵심이 바로 이 다중방호 설계입니다. 이 다중방호라는 것은요, 방사능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다중방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수로는 5개의 방호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방호벽부터 제5방호벽까지 먼저 제1방호벽에서 여기는 옐로 펠리시드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옐로 피복관을 또 방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방호는 원자로 용기를 또 방호하고 그리고 제4방호벽은 원자로 건물 내벽을 이렇게 6cm 내부 철판으로서 이렇게 방호를 하고 마지막으로 원자로 건물 외벽은 이 두께가 120cm 그러니까 1.2m의 상당히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자로 발전소의 심층 방어의 개념이고요. 이 심층 방어의 방법은 이 정성적 평가의 방법하고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이 정성적 평가는 그죠? 지금 FHA하고 SSA 화재 위험도 분석하고 그다음 화재 안전적인 능력 분석을 통해서 심층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라고 하는 Fire PSA로 통해서 심층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FH는 Fire Hazard Analysis라고 해서 화재 예방과 또한 진압과 이 화재 영향이 최소화가 그 목표이고요. 방사능 흡수 최소화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FH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적인 능력 분석인 SSA, Safe Shutdown Analysis라 해서 원전의 안전한 정지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정리 능력을 분석하고 안전 계통에 있는 전력실이라든지 케이블 트레이 등에 대한 격리 분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의 방법은 Fire FSA는 화재로 인한 확률적인 안전성을 분석하는 건데요. 화재로 인한 위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위험성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난 시뮬레이션의 커플링의 실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던 문제입니다. 요 앞전에 130회 때 이 커플링에 대해서 문제가 20번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132에서는 왜 이 커플링이 필요한가,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재하고 피난 시뮬레이션 연동하는 기법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non coupling, 그 다음에 semi coupling, 이 커플링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non coupling이라는 것은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을 각각 독립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 특정 지점에서 set available safe egress time 거주 가능 시간 그리고 RSET required safe egress time 최소 피난 시간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미 커플링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서로 겹쳐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플링이라는 것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인 화재 영향을 피난 시뮬레이션으로 연동해서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우수한 것은 바로 이 3번인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커플링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계안에 대한 패시브적인 형 화재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패시브 파이어 세이프티 관점에서 건축 도면에 대한 화재 그리고 피난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인명안전 평가 실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화재 시뮬레이션하고 피난 시뮬레이션의 커플링을 실시를 해서 동일한 지오메트리 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해저드, 그죠? 위험과 제실자의 피난 형태 분석을 통해서 화재하고 피난 시뮬레이션의 커플링 실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세 번째는 화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수행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인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죠? 설계자가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커플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랑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검증이 필요한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 그 다음에 만약 이 운행 속도, 그죠? 그리고 수용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것인가? 그리고 과연 탑승 우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승차하고 또 하차는 그런 계획들을 포함한 이 운용 계획 등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피난 시뮬레이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커플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화재실하고 이 비화재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비화재실을 구분을 한 반응 시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반응 시간 또는, 그죠? 프리 이바쿠에이션 타임 또는 리스폰스 타임, 반응 시간이죠. 시간은 피난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 그 정확성하고 또 객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별 최대 수용 인원수, 제실자, 특성을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별 최대 수용 인원수와 제실자의 연령, 그리고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의 특성은 피난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겠죠. 왜냐하면 건강하고 젊은 20대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면 피난을 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가 되지 않겠지만 연세가 많고 또 어린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피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제실자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다음 일곱 번째, 지하 주차장 내에 급기설비, 또 배기설비, 그리고 요즘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이 화재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커플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에서, 그죠? 급기설비, 배기설비는 사실 피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그 급기설비, 배기설비의 회내 용량을, 그죠?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 계산이 뒤따라야지만 전기차 화재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커플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해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기 저장 시설의 화재 성능 기준, 여기 NFPC 607인데요. 여기서 물었던 것은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을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핵심 키워드가 전기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 저장 장치가 뭔지 먼저 정의를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답안이 상당히 매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전기 저장자의 정의, 이 부분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있는 그 정의입니다.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을 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심야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을 했다가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에 그 전기를 공급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이 전기 저장 장치를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PCS하고, 그죠? BMS, 그리고 EM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PCS, 요거는, 전기 저장 에너지를 AC/DC로 변환하고, 이 전력 품질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고,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축전지가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충방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BMS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MS라는 것은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이 시스템 이것을 운영하고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배터리실에, 그죠? 배터리실에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데, 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면 습식, 1차측과, 유수금지 장치를 중심으로 1차측과 2차측이 소화수가 다 채워져 있는 방식을 습식이라고 합니다. 이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작동식은 1차측은 가압수구, 밸브,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있는 것이시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고, 이 수원, 이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의 그 양이 있습니다. 양이. 바닥 면적이, 그죠? 바닥 면적에다가 분당 12.2리터 이상을 확보를 하고, 그 시간은, 공급하는 시간은 3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드하고 사이, 그죠? 헤드하고 헤드 사이는 1.8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왜 헤드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먼저 개방된 헤드에 의해서 이 옆에 있는 헤드가 감열 개방되지 않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 스키핑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열체가 냉각되는 현상. 그래서 이 스키핑 현상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1.8m 이상을 이겨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준비작동식인 경우에는, 그죠? 앞에서 설명했던 공기 흡입형 감지기,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감지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이게 신뢰성이 좋은 감지기죠, 그죠? 그 다음에, 시비를 통해서 적응성이 있다고, 전기 저장 장치에 있다고 하는 그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되도록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장치 출입구 부분에는 반드시 수동식 기동장치를 준비작동의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송수구는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 기술에 따라서 그 기준에 동일하게 송수구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수험생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리고 위험안전관리법에 따른 이 소방산업의 업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생각나는데, 먼저 이건 소방산업이 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소방산업이라는 것은, 그죠? 다음 강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소방산업 업종 종류는 소방시설 등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업,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 그죠? 그리고 소방시설업,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서 위험물을, 그죠? 운반 용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
그리고 제료수 등을 설계에 시공한 업, 위험물 탱크를 제작 판매한 업, 이것이 소방산업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예, 소방시설을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에는 구분하면 이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소화설비, 그리고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방시설 등이라는 것은 소방 앞에 1번에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또 시설업에서는요, 그죠? 소방시설 공사법에는, 시설업에는 소방시설 설계업이고, 그죠? 소방시설 공사업하고, 소방주소 감리업, 하고 방염 처리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방시설 설계업이라는 것은, 그죠? 소방시설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이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을 한 것이 소방시설 설계업이고, 소방시설 공사법은 이 설계 도서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또 정설하거나 또 개설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정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 감리업은 뭐냐면 소방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사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발주자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이제 권한을 대행을 받아서 이 공사가 이 도면하고, 그죠? 그리고 관계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적법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죠? 확인하고, 그죠? 기술주의라는 영업을 소방시설 감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염처리업은 방염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해서 방염 처리한 영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이 업을 자체를 다 모아서 소방산업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방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위험문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분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었던 것은 이 위험물 충수 시험하고 물을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압, 그 물을 채워서 그 물의 압력, 수압을 시험하는 방법을 묻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일반 기준에 보면, 근데 위험물 탱크가 완성이 됐어요. 상태에서 배관등에 접속하고, 그죠? 내외부 도장 작업. 이걸 하기 전에, 그죠? 전에. 위험물 탱크의 최대 사용 높이 이상으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만약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에 변경했던 충수 수압 시험이라면 보온재를 방해 예판에 최하단 20cm 이상 제거를 하고 이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었던 이 충수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수 시험을 시험한 방법은 일단 탱크에 이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죠? 물을 채운 상태에서 1000kl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이상. 그리고 만약에 탱크가 1000kl 이상이면 24시간, 하루도 꼬박 하루죠. 그죠? 하루 경관 이후에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 1000kl 미만은 12시간, 이상은 24시간 해놓고 집안 치마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집안 치마가 없어야 되고, 그 탱크의 접속부, 그 탱크를 또 만들면 용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경,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충수시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시험인데요. 수압시험은 탱크에서 있는 모든
계구부를 일단은 다 패스를 합니다. 계구부를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첫 번째, 그죠? 계구부를 폐쇄하고, 두 번째, 물을 채우고, 그 이후에 최대 사용 압력의 몇 배요? 1.5배 이상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몇 분 동안 10분 이상 경과 후에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시험 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는 해당 압력으로 실시를 합니다. 해서 탱크 본체 10분 동안 이렇게 수압을 탁 걸었을 때 탱크 본체라든지 접속부 그리고 용접부 해서 누설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이상이 없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시험 방법으로는요, 탱크 용량이 1000kl 이상, 그죠? 이상인 원통 세럼 탱크는 이 수평도, 수직도를 추가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이제 그 레벨 측정기 등으로 이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그 수평도는, 그죠? 300mm에서 직경의 10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옆판 바깥쪽을 등 간격으로 나눈 8개의 이제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얼마요? 200분의 1입니다. 이내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탱크 용량이 안에 1000kl 이상인, 그죠? 원통형 외의 탱크는 치마량, 이렇게 치마량을 추가로 또 측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둥의 치마 측정의 기준점을 측정을 해서, 그죠? 그 차이를 각각 기둥 사이의 거리로 나눈 수치가 20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그 시험에서 물었던 것은 여기 이제 충수 시험하고 수압 시험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돼야 되는데요. 가스 누설 경보기의 그 적시 경보형, 경보 지연형, 반환식 경보형에 물었던 것이 경보 방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앞전 시험에서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가스 누설 경보기의 작동 원리는요, 반도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 연소식이 있고, 그리고 기체 열전도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험에서는 25점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이번 132에서는 이 경보 방식에 대해서 시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스 누설 경보기가 어떤 건지 한번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등 가스 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인 LPG,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인 LNG 등의 가연성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해서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해 주는 것을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이 가스 누설 경보기는 모든 건축물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스시 설치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그 창고시설 중에서도 물류터미널, 그리고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가스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봤던 경보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보 방식에서는 이 적시 경보형, 경보 지연형, 반환식 경보형이 있는데, 적시 경보형은 여기서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 가스 농도가, 이 부분이 설정이 농도지 않습니까? 가스 농도가 일정한 거죠. 설정값이 딱 도달하면 바로 적시 경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도체식에서 적용하는 방식, 경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경보 지연형은 뭐냐면, 실제 요 지점이 설정값인데, 설정값이 도달하고도, 그죠?
일단은 이 농도 있지 않습니까? 이 농도에서 얼마요? 20초에서 한 60초, 한 1분 정도. 만약에 쭉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진짜로 이거는 가스 누설되고 있구나 해서 경보를 받는 것이 경보지연령입니다. 우리가 감지기를 표현하면 축적형 감지기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접촉 연소식인 경우에 이 경보지연령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환식 경보용인데요. 이 반환식 경보 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경보 지연 시간을 높을수록 짧게 하는 것이 반환식 경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 열 전도식에서 적용하는 경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2번입니다. 수계소화 설비에서 배관 저항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시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배관 저항 곡선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의 그죠? 유량, 가로친 유량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 압력 손실, 셀 중에 압력 손실이 변화를 표현한 곡선이 바로 이 배관 저항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배관 저항 곡선은요, 우리가 먼저 유량하고 그리고 압력에 대해서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계산식이 뭐냐면 하젠 윌리엄스식입니다. 이 하젠 윌리엄스식에서 이 델타 P라는 것은 이게 압력, 그죠? 그리고 이거는 C는 조도 개수, 이거는 배관 간경, 그것도 내경, 여기서 유량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식에서 보면 압력하고 유량은 어떻게 되나요? 비례관계겠죠, 이렇게. 비례관계겠습니다. 배관 저항 곡선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원래는 배관 저항 곡선이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요 부분이 이제 설계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경련 변화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 배관 저항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R에서 뭐래요? R-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배관 저항 곡선 변화, 배관 저항 곡선과 펌프 섞는 곡선과의 교점.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 있죠,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펌프 섞는 곡선입니다. 이게 펌프 섞는 곡선. 이게 펌프 섞는 곡선이고, 이거는 배관 저항 곡선입니다. 그의 교점이, 이게 운전점이 되는데, 자, 배관 저항 곡선이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스프링클러 때문에 헤드 개방 개수가 작을 때, 배관 저항 곡선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경련배라는 것은 배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안에 스케일이 끼고, 그죠? 이렇게 경련배라서 아무래도 압력 손실이 증가되겠죠. 신설 배관은 안이 깨끗한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출량 감소를 위해서 밸브를 조정할 때 이 배관 저항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표현하면서 한 거고요. 자, 원래는 여기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가버리면 이쪽 유량을 한번 볼까요? 유량이 Q에서 Q-로 감소가 되죠, 그죠? 그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또 보세요. 원래는 이 H라는 양정이었는데, 이 양정이 이 집을 가보면 H-로 양정이 증가해버리고 유량이 감소하는, 이것이 배관 저항 곡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요거를 지금 배관 저항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요거였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13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제 트립 시간, 그리고 이송 시간이라 영향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향률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책에서 표현해놓은 책도 있기도 하지만, 자, 먼저 영향을 보려면 저 식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간 제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 제한이 뭐냐면, 건식 스프링클러에서 화재가 인해서 헤드가 개방돼
된 이후에 이 소화수가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헤드까지, 그죠? 이렇게 소화수가 방사될 때까지 지연되는 시간을, 그죠? 말하는 겁니다. 총 걸리는 시간이요. 자, 그래서 그걸 또 나눠보면, 건식 밸브에서, 건식 밸브에서 시간은 이 트립 시간하고, 그러고 이 배관에서, 2차적 배관에서 이 소화수가 이송하는 그 시간의 합이 바로 시간 제한 되겠습니다. 이 트립 시간이라는 요거 트립 시간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2차적 헤드가 개방이 되고 난 뒤에, 개방이 되면 이 배관 내에 2차적의 압축 공기로 충전을 해놓게 되는데, 압축 공기가 배출되면서, 여기에는 이게 클래퍼라고 그러거든요, 클래퍼. 클래퍼가 열려야지만 이 소화수가 이렇게 2차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의 시간. 이게 바로 트립 시간인데, 요 트립 시간은 계산하는 공식이 SFP 핸드북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는 0.0352분의 AN 루트 T0분의 VT. 그리고 자연노하고, 그죠? PA분의 PA0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수 이송 시간을 보면 트랜짓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헤드에서, 2차적 헤드에서 규정된 방사 압력하고 방수량, 이 방사되기까지 배관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물었던 소화수 이송 시간이, 그죠? T는 0.0352 곱하기 AN의 루트 T0분의 VT에다가 자연노브, 그죠? PA분의 PA0, 그죠? 요 공식에서, 자, 건식 밸브 2차적 배관 최적, 어딥니까? 요거지 않습니까? VT. 자, 이것이 작으면, 분자가 작지 않습니까? 작으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단축되죠. 그죠? 여기서 나타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차적 초기 공기 압력이 요거 PA0입니다. 요게 낮을수록 T도 낮아지죠. 그죠? 단축되죠. 자, 그 다음에 이 AN이죠. AN. 헤드, 개방된 헤드의 면적인데, 이게 면적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분자는, 이건 시간 어떻게 될까요? 단축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2차적 공기 온도, 그죠? T0. 이게 높으면 시간 지연도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PA, 밸브 트립한 공기 압력, 이게 높으면 이 시기에서 시간 지연도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모든 것이 영향력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식 밸브가 있으면 밸브 1차석에 가압수가 있는 1차석 수압이죠. 가압수인데 이 1차석 가압수가 만약 압이 높을수록 상당히 최대 압력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 시간 지연도 트립 시간 짧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32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